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독립운동가의 딸이었습니까? 손혜원 의원이요? 혁명가의 딸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독립운동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형무소에서 징역도 사셨고 부친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예. 뼈대 있는 집안의 따님이셨네, 손혜원 의원이. 예, 뭐 광복절에 이제 독립유공자로 되는 과정에서 예전에 활동하셨던 걸 쭉 보니까 대단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해방 공간에서는 여운형 선생을 모시면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고, 사실 젊었을 때는 손혜원 의원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고요. 예, 나중에 이제 얘기를 쭉 들으시고 안타까워하셨죠. 그런 사실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 여튼 징역을 살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돼서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다. 어쩐지 닥치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 포스가 일반적인 포스가 아니었어요. 예. 나름 하여튼 뼈대 있는 가문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니었던가 싶고요. 예. 그런 선친에 누를 끼치지 않는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항상 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우리 유권자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일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 전에 모시고 있던 정청래 의원, 그분이 이제 20대 총선에서 컷오프 되는 과정 뭐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해찬 총리도 비슷한 경우였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험지에 나가서 고생하신다,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잔뜩 축혀 세우더니 나중에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도 처음에 뭐 당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문을 구해와서 이 양반이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컷오프 당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게다가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만난 사이죠, 예전에. 그래서 이해찬 총리가 이제 무참하게 김종인 당시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됐던 그런 악연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안가품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지경이 됐으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무로 포장을 한 사심공천 21대에는 없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 나오신 당대표분들 다 그런 면에서는 잘 공천관리를 해주실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해찬 총리야 또 총선에 불출마 선언까지 해놓은 상태라, 예, 뭐 전부 다른 분들도 정당 개혁과 공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다들 권리당원들 워낙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 지지자분들 전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세 분 모두 김종인 같은 공천은 안 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죠. 그럼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세 분 중에 누가 되셔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일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민주당이 맨날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돼서 2년 동안 당대표를 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기 참 어려운 정당이었잖아요. 그랬죠. 예. 추미애 대표가 이제 10몇 년 만에 이제 그것을 깨고 2년을 잘 마쳤고, 예. 거기에 이어서 새로 되는 당대표도 똑같이 2년 동안 잘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중반 국정 운영을 좀 잘 뒷받침하고 당 정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지금 나선 현안들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게 뭐 정치인들은 매일 동네 가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관료들보다는 훨씬 민심에 밝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정부에게만 맡겨놔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율이 좀 서로 되고, 그런 속에서 그 민심이 반영되는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당이 좀 나서야 되는데, 뭐 새 후보 공이 지금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당의 목소리가 안 나온다, 당이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는다는 지적 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각각 이제 솔루션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건데, 그런 점들을 잘 보시고 권리당원 청취자분들께서는 바른 판단을 잘 해주셔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좀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그때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정청래 의원 날리는 거 보면서.
제가 사실 정청래 의원께 전화로 흐름이 이상하다. 김종인 넉넉고 믿으면 안 된다. 뒤통수 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끝까지 믿으시더라고. 아이고,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예, 뭐 그래서 그때 저도 생각나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폭로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공천 떨어진 첫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를 하던 중에 예. 이거 분해서 어떡하냐 무소속으로 나가자 저희는 이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그때 뭐 오래 고민하지도 않고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나가면 나도 안 되고 우리 당에서 출마한 후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보고 있으라는 거냐. 근데 사실은 그게 정석이거든요. 무소속으로 나가서 새누리당을 당선시키고 전력공천으로 들어왔던 후보를 내친 다음에 다시 4년 후 복귀한다. 보통 이게 정치인들이 쓰는 기본 공식인데 나는 내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우리 동네에서 당선되는 꼴을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불출마를 선언하겠다는 생각을 사실 첫날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뭐 이제 고심을 오래 하는 액션을 취했었지만 그 정청래 의원의 생각은 역시나 새누리당에게 뭔가를 줄 수 없다.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차라리 다른 사람들의 선거를 돕겠다라는 결정을 초반에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좀 다 떠올라서 참 그렇게 당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쳤을까? 그게 무슨 정부적 판단이었을까? 그런 주장에 동의했던 사람들 지금 다 호의호식하고 아직도 국회의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또 잊지 않고 있다는 것. 예, 역사가 심판할 거라 생각하고요. 유권자들이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씨는 지금 나갔지만 당시 김종인 씨의 손과 발이 돼서 그렇게 해서 정청래 내쫓았던 사람들, 또 이해찬 내쫓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여전히 민주당 정치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뭐 또 친문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색채를 또 바꾸고 있죠. 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 정치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원조 친문 논쟁에 그런 사람들이 껴든다는 자체가 좀 참 믿겨지지가 않고요. 어쩔 수 없죠. 정치가 이제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이해찬 후보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고 정치인들이 한 얘기가 지금 당에는 친문이고 비문이고 없고 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왜 친문과 비문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청취자분들 계실 텐데요. 네. 어차피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문이고 뭐 진문이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등을 돌릴 사람들이 생겨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정치인도 있습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가 힘이 있을 때는 다들 다 친문임을 자처하는 것이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당대표 후보 나오는 사람들도 전부 다 문재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입장을 얘기하고 내가 뭐 대단히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점은 저는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친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의 이 세력을 유지할 것이냐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서 다른 소리가 안 나오게 할 것인가를 지지자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누가 우리 편이냐는 논쟁이 너무 격해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것 말고 지금은 자유한국당 공격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같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네. 김종인 체제 하에서 김종인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금방 돌아서 찍소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내치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것이 웬만하면 남의 편 외에는 다 우리 편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런 속에서도 뭐 옥석을 가리긴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경수 지사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우리가 지키고 그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물론 해야 하고 그런 정치인들 보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친문이고 진문이겠죠. 하지만 모든 의원들을 섹터별로 분리해서 이 사람은 있고 저런 사람 저렇고라고 해서 분리하는 것은 지금은 저는 그렇게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돕고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해찬 전 총리가 그제 CBS 라디오 토론회에서 왜 20대 총선 당시에 탈당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받고 김종인의 말도 안 되는 공천 때문에 특히 뒤통수 치는 공천 때문에
이거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탈당해서 출마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발언이 생각나서 제가 슬쩍 여쭤본 건데 이걸로 하나의 아이템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해찬 총리가 이야기했던 것대로 본인이 컷오프 당할 성적에서 컷오프를 당했다라고 하면 받아들였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초반엔 말이 없고 다 지나갔다 맨 마지막에 이제 했던 것 자체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당대표의 사심이 반영된 정무적 판단이라는 미명하에 사심이 반영된 공천이었고 그렇게 공천을 해서 안 된다라는 취지로 뭐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계속 드릴 말씀이 김종인 대표가 이 당의 총선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시사점을 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교본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무런 기준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잘라낸 공천이었다는 것이 자꾸 드러나는 것. 이것은 앞으로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당대표의 덕목으로 우리가 잘 기억해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잘라내고 싶은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날 자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탁 그 비수를 찌르는. 그리고 사실 정치라는 게 어차피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겐가는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노려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사람은 저래서 안 되면 세상에 되는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는 하지 말고 좀 더 시스템에 입각해서 공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뭐 공천 얘기가 났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차세대를 키우는 문제에서나 또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영입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의 전략 공천은 필요하다. 제만 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하긴 하겠지만 아예 100% 시스템 공천으로 해버리면 사실은 현역 의원들은 뭐 지금 이불 속에서 웃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사실 동네에서 제일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역 의원인데 그렇죠. 거기에 정치 신인이 가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진 않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선 의원 중에 욕심이 많아서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당 차원에서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점들이 좀 다각도로 고려가 잘 돼서 다음번 총선에 꼭 승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참 정청래 의원의 그 희생, 선당 후사 정신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이슈 네.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김백준 집사의 발언이 나왔죠. 그래서 예.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던데요. 기사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라는 대목이 저는 아주 눈길을 끌었는데 예. 진술 내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보니까 김선남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비례공천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서 2억 원을 받았다. 돈을 전달한 뒤 김선남 전 의원의 요청을 이 전 대통령에 보고했다. 보고했더니 이 전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능인선원 지광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 설립 협조 요청과 함께 3억 원을 수수했다. 아이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고 검찰이 또 이제 재차 캐묻자 이게 자기가 진술 안 했는데 남이 진술하면 본인이 뒤집어 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걸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변호인하고 면담을 하고 와서 네가 뒤집어 쓰고 싶지 않으면 다 얘기를 하라고 아마 변호사가 상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더 기억났다고 하면서 ABC 상사의 손병문 회장에게 2억 원, 대보그룹 최동교 회장에게 5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보니까 아이고, 참. 집사가 일정표나 뭐 이제 참고자료 없이 기억에 의존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 수입 지출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일치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 아닙니까? 비상한 기억력 덕분에 집사가 됐겠지만 그 비상한 기억력 덕분에 이명박의 올가미를 씌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저거 조사하면 낸 사람들은 자기가 냈다라고 실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줬다는 사람이 줬다고 하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안 받았다는 걸 입증하는 일이거든요. 특히나 받은 사안이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명박이 피해갈 방법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선은 실행되는구나 이런 생각. 이명박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부정과 잘못을 저지른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 짓거나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하고요. 이게 시작이라 생각하고 해외 은닉한 재산부터 시작해서 4대강에서 슈킹한 돈도 있을 것을 좀 다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이명박 대통령. 여기서 한번 멘탈이 흔들린 겁니다. 여기서 검찰이 좀 더 강하게 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명박이 깜빵에 가 있다고 정의가 구현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부탁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김백준 씨가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돼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10년 전 일에 대해 숫자까지 기억할 수 있느냐. 이 논리로 지금 MB가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꾸로 그렇게 구체적인 정황과 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김백준 씨의 건강 이상설, 정신 이상설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된 거죠. 그런 것도 검찰이 노렸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김백준 씨가 사실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인지 능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한다. 이런 얘기가 정설이더라고요. 네네. 뭐 저는 진술이 허투루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나이에 감옥 가기 싫어서 지금 모든 것을 털어놓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예. 여기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안 받았는데 받았다라고 얘기할 리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자,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